집중을 하고 생각을 해야만 거기서 쾌락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예능은 생각을 안 해야 쾌락을 얻을 수 있어요. 예능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면은 예능으로부터 재미를, 쾌락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건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쾌락이 생기면 예술, 생각을 안 해야 쾌락이 생기면 예능.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술보다는 예능을 쉽게 즐길까요? 그 뭐냐면은 생각하기 싫어해서 그럽니다. 그럼 왜 생각하기 싫으냐? 생각하는 것은 힘이 들거든요. 생각하는 힘이 돼. 그러니까 힘이 드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생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 예. 이제 고인이 됐죠. 스티브 잡스가 예.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넘겨주겠다. 예. 또 최근에 나훈아 씨도 이렇게 우리한테 테스 형을 불렀습니다. 예. 왜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중요한 인물이 됐죠?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한 거는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소크라테스라는 그 개인, 그 철학자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철학자의 대표자로 소크라테스를 든 것 같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와 만나서 한낮에를 보낼 수 있다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기술을 주겠다. 그 이 말은 철학자를 만나서 한낮에를 보낼 수 있다면, 물론 그 철학자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자기의 모든 기술을 다 넘겨주겠다. 자기의 기술을 모두 다 넘겨주겠다는 그 말은 지금 있는 걸 다 넘겨줘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철학자한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 그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그 개인이나 국가나 기업이 가진 시선의 높이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딱 그 시선의 높이까지입니다. 그런데 철학적 시선은 인류가 가진 시선 중에 가장 높은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이 높아지면은 통제력과 영향력이 커지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그 비밀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가장 높은 시선을 가진 사람과 한낮에를 보낼 수 있다면 그 시선을 내가 배울 수 있겠지. 혹은 모방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지금의 시선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테니까 지금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게 되겠지. 이런 확신 속에서 한 말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이 대개 인문학자들입니까? 철학자들입니까? 철학자들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문학적 소양이 강하든지 아니면은 인문적인 높이의 시선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USA Today라는 신문에서 몇 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미국의 1등부터 1000등까지 기업 가운데 경제 경영을 전공해서 CEO를 맡고 있는 경우는 3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대개는 인문학 전공들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경우는 어떻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인문학이 일단 지금은 배고픈 학문이고 그렇죠. 근데 그 나라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미국 기업의 1등부터 1000등까지라는 것은 사실 선도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선도력은 창의성으로 나오죠. 그 창의성에 대한 욕구와 작용, 이것을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인문학이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우리가 인문적인 높이, 문화적인 높이, 예술적인 높이, 과학적인 높이, 뭐 철학적인 높이, 전략적인 높이,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적인 높이의 시선을 갖는다. 그 말은 상당히 높은 선도력이 가능한 시선을 갖는다. 이런 말이죠. 인문의 뜻이 뭡니까? 인문이 그 한자로 풀면은 그 인간이 그리는 문이 인간의 동선이거든요. 동선. 예. 근데 기자님도 아마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자님의 동선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 기자님이 움직이는 그 동선을 알면 기자님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을 안다. 그러면은 인간의 기호에 맞추거나 그 인간을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동선,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학문,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동양이 인문에 앞섭니까? 서양이 인문에 앞섭니까? 동양이 인문에 앞서느냐, 서양이 인문이 앞서느냐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어떤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말인데, 일단 그 자연 쪽의 천문, 이 자연 쪽의 이 천문에 관한 학문을 이학이라고 그래요. 이학. 그걸 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문명, 인간의 문의, 이것을 인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한 무대는 두 덩어리로 돼 있어요. 문명과 자연, 인간이 만든 것과 안 만든 것. 근데 안 만든 것, 이것을 우리가 안 만든 것의 패턴, 안 만든 것의 동선, 그러니까 자연의 패턴, 자연의 동선에 관한 학문을 이학이라고 그러고, 문명의, 특히 인간의 동선, 그거 패턴을 이렇게 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문 중에 가장 높은 게 철학이고, 그 다음에 천문의 높은 단계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자님의 그 질문의 반응을 내가 하려면은 아편 전쟁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편 전쟁은 서양에 의한 동양의 완전 패배를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동양에 대한 서양의 완전 승리를 의미해요. 내가 왜 이 완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냐면은 어떤 분들은 동양이 정신적으로는 더 강한데 인문적으로는 더 강한데 과학기술이 서양한테 밀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안에 있으면 정신문명, 밖에 있으면 물질문명이거든요. 정신과 물질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물질문명이 있다, 그 말은 고도의 정신문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고도의 정신문명은 고도의 물질문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완전 패배, 완전 승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편 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확인했어요. 정신문명이나 물질문명, 이것이 서양에 의해서 완전히 졌다. 서양이 완전 승리했다. 그때 이제 한국은 좀 뒤로 물러나 있었지만 동아시아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일본과 중국이 서양에 우리가 왜 이렇게 완전 패배를 했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서 했죠. 물질 문명을 이기면은 따라잡으면 서양을 이길 것인가. 따라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 물질 문명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제도예요. 제도를 또 따라서면은 서양을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도를 가능하게는 더 높은 차원의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동아시아, 동양에는 철학과 과학, 철학적 삶, 과학적 삶은 없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인문학의 수준이 서양이 높냐 동양이 높냐고 할 때 저는 이 말은 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 기자님께서 억지로 나한테 강요를 하신다면은
저는 서양이 더 높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수준이 높음에 따라서 그 민족이나 국가가 보여주는 문명의 힘이 훨씬 더 크죠.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시선의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선의 높이 때문에. 하나 이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색해지니까 네. 수학을 가지고 얘기해 보죠. 수학이 동양에도 수학이 있고 서양에도 수학이 있었는데 동양에는 연산 대수까지만 발달했어요. 기하학은 발달하지 않았어요. 서양은 기하학이 발달했거든요. 이게 연산 대수보다 기하학이 훨씬 높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 보이고 만져지는 것보다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 것, 그것이 더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 것은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통제하지만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안 만지고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 것을 통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시선의 높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봐도 이 서양의 수학적 사유의 높이가 동양적 사유의 높이보다 높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양이 갖고 있는 그 철학적 시선이 낮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지금까지 지배를 받아온 겁니까?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은 역전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아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문명이 기술 이주의 사회에서 과학 이주의 사회로 건너가는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과학 위주, 예. 기술이 아닌 과학.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거든요. 지식 정보화 사회다. 지식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과학적이다는 거예요. 과학적이다. 그런데 기술 이주의 문명이 기술 중심의 문명일 때, 그때는 중국이 세계 총 생산량의 32%를 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동아시아가 세계 총 생산량의 3분의 1을 동아시아가 좌우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동아시아가 강력했죠. 그런데 기술의 시대. 그런데 과학의 시대로 문명이 이동하면서, 즉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면서 과학적 사유는 다른 말로 하면 추상적 사유예요. 이 추상적 사유에 익숙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동아시아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역전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네. 역대 인류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등인 적은 있습니까? 1등인 적은 지금은 우리가 1등 기업은 가지고 있죠. 그렇죠. 뭐 반도체. 예, 1등 기업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류 기업은 아직 없어요. 1등과 인류의 차이는 뭐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1등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만들어서 파는 물건이 그 기업에서 시작된 것, 그 기업 고유한 것으로 돈을 벌거나 먹고 살면은 인류예요. 그런데 다른 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든 것을 빌려다가 재생산해서 베껴서 하는 그거는 이거는 그 1등 기업이기는 해도 인류 기업은 아니죠. 꼭 인류가 돼야 됩니까? 인류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그렇죠? 왜 인류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 삶이 1등보다는 인류가 전술적 단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전략적 단계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 사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다는 추상적 사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독립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 이건희 회장님도 예. 인류를 지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념에서 인류를 지향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독립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은 인류를 지향해야 되거든요. 인류보다 1등이 더 독립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우니까. 그런데 인류를 지향하려면은 항상 그 고유함이 있어야 돼요.
고유함. 그러면 이 고유함이 무엇과 관련되느냐? 질문과 관련되거든요. 질문. 예. 대답은 이미 있는 이론과 지식을 그대로 먹었다가 누가 요구할 때 다시 뱉어내는 일이죠. 네.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대답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있는 이론과 지식은 다 누구하고나 다 함께 공유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질문은 자기한테만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욕망과 관련돼 있습니다. 교수님은 욕망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자기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욕망과 관련되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만 인간은 자기 자신이에요. 대답을 할 때는 우리 중에 한 명이야. 남의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대답을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대답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답의 형태 자체가 이미 있는 이론과 지식을 그대로 먹었다가 누가 요구할 때 다시 뱉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답이라고 말한다면은 대답은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내는 구조가 아니죠. 그건 질문일 수가 있죠. 예, 질문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인류는 질문을 하는 자예요. 1등은 대답을 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문명 속에서 새로 생기는 것, 위대한 것들은 대답의 결과로 나오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질문의 결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가 네. 남들이 다 뭐죠? 전화기하고 그다음에 MP3. MP3를 따로 쓸 때 예. 그걸 합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왜 합친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MP3하고 이 전화기가 휴대기. 따로 있어도 네. 불편함을 느끼지 않죠. 그렇죠. 그걸 이것저처럼 만족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불편함, 문제를 느껴야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지구상에서 MP3하고 휴대전화가 따로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 질문한 사람, 이 사람은 또 생각한 사람,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죠? MP3와 이 휴대전화를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 이거를 은유라고 그러거든요. 은유. 은유는 연결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창의적이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새로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데 네네.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질적인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은유라고 그러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규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예.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아닌 사람 예, 그냥 네. 평범한 예, 사람이 예. 되는데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의적이 되려면은요. 일단 세계가 궁금해야 돼요. 호기심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교수님은 예민함을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예수님도 다 강조한 것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거든요. 깨어있으라. 그 말은 예민해라. 민감성을 유지해라. 그 말이거든요. 네네. 생각해라.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발견해야 되고 불편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죠. 무던하죠. 무던한 사람은 창의적이기가 어렵죠. 뭐 그와 연관된 질문인데요. 교수님 오늘 강연에서 제발 좀 버릇 없이 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어떤 의미입니까? 버릇 없이
옛날에 고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도 네, 네. 요즘 애들은 버릇 없다는 말이 기록돼 있대요. 저는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네. 전에 오기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어느 시대에나 버릇 없는 젊은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확대해서 젊은이라는 말은 버릇없다는 말하고 동의어다고 생각을 해요. 인류 역사상 버릇 있는 젊은이가 존재해 본 적은 없어요. 이 기자님 군대 생활 하셨어요? 군대 생활 우리가 상병 1호원만 돼도 들어오는 신병들 보고 요즘 애들은 빠져가지고 저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빠졌다고 욕먹던 그 군인들이 나라를 다 지켰어요. 근데 버릇이라는 게 뭐예요? 버릇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기준이거든요. 젊은이들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 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한 적도 없는데 기준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그 기준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젊은이라면은 이미 있는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짜증나야 돼요. 아, 그거는 시대가 변한다. 그렇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젊은이이면서 기존의 것이 편안하다.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그 이미 있는 기존의 것 가운데 한 모퉁이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젊은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는 기본적으로 이미 있는 것들은 다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면은 버릇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창의력의 바탕이 됩니다. 저는 창의력의 바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예. 나를 죽이는 것이 황홀한 삶의 첫 걸음이라고 예. 쓰셨습니다. 예. 꼭 죽여야 됩니까? 꼭 죽여야 되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은 황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기를 죽인다는 거는 사실 말장난 같지만 진짜 자기를 발견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진짜 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교수냐? 아니면 뭐 내가 뭐 어떤 무슨 뭐 직책으로 나를 정할 것이냐? 지금 나라고 할 때 그 나를 규정하는 것들, 그것들은 사회에서 준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생산한 것이냐.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배함으로써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들,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기존에 받아들였던 교육,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개념을 떨쳐내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렇죠. 예. 떨쳐낸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들여다볼 줄 안다. 그것의 정체를. 정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 혹은 그것을 반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만의 욕망으로 자기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죠. 예. 자기만의 욕망으로 자기를 건설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황홀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교수님은 고독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인간이 고독하지 않고는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틈만 나면 뭐 SNS하고 막 주변의 사람들하고 그러셨습니까? 그거하고 고독과는 상반된 개념입니까? 하면 그러면서도 고독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고독하고 외로움은 일단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외로움은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느끼는 어떤 그 소외 현상, 소외 심리, 이걸 저는 외로움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없을 때 어떤 그 쓸쓸한 마음이 드는 거,
누군가 없을 때.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것과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질 때. 그때 그런 상태의 사람이 나 아닌 다른 것이 없어서 내가 쓸쓸한 마음이 드는 것. 이거를 외로움이라고 그러거든요. 외로움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 이외의 것이 혹은 이외의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은 이거는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고 봐요. 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외톨이가 된 느낌, 쓸쓸한데 그건 자기가 약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고독은 자기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자기가 외부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거나 외부의 어떤 것에 기대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이 마음, 이 심리 상태, 이걸 우리가 고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면 일단 뭐냐면 인간이 개방적이 돼요. 집단의 공통적인 이념을 수용하는 사람은 그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념에 의해서 폐쇄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로 돼 있을 때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궁금증과 호기심은 또 이게 개방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개방적 자아고 자기가 우리 가운데 한 명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폐쇄적 자아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고독한 상태라고 그래요. 이때 이 사람은 대답만 하지 않아요. 질문할 수 있어. 봐야 하는 대로 보지 않아.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매우 예민함을 유지할 수 있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질문의 결과다. 그러면은 질문할 때만 인간은 자기 자신이다. 독립적 주체다. 이 독립적 주체란 말에 다른 말로 하면은 고독한 주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교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많이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젊은이하고 외국의 젊은이하고 고독과 외로움에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까? 저는 비교를 하면은 좀 이렇게 신뢰가 될 것 같은데 고독한 존재는 꿈을 꿔요. 고독한 존재는 꿈을 꿔. 외로운 존재는 현실 속에 이미 있는 구조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쳐. 꿈을 꾸는 자, 황당한 자거든요. 이 자들은 씨알이 크고 굵어요. 그런데 꿈이 없는 자들은 씨알이 작아요. 자잘해. 위대해지고 싶은가? 아니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가? 하려면은 그 사람 자체가 씨알이 크고 굵어야 돼요. 씨알이 크고 굵어야 돼. 그러니까 씨알이 크고 굵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황당하다는 뜻이거든요. 연산 대수에 비해서 기하학은 얼마나 황당한 학문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그렇게 씨알이 큰 인물이 다 돼야 됩니까? 그 인물이 되도록 해야 되죠. 인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왜? 씨알이 작은 사람보다 씨알이 큰 사람이 더 독립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우니까. 근데 뭐 요즘 젊은이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뭐 소확행, 예.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고 뭐 그런 어떤 가치나 이념이나 행복에 대해서 좀 거대한 것보다는 좀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확행이라는 거를 누가 말했는가를 봐야 돼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말이에요. 네, 그렇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세계를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계를 노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서랍을 열어보니까, 옷장 서랍을 열어보니까 세탁이 잘 된 와이셔츠가 척척 돼 있고, 양말이 다 빨려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고, 그걸 보니까 엄청 행복해.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작은 행복을 연료로 해서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소확행을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작은 이 행복 속에 큰 우주가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은 만족을 한 거죠. 그런데 씨알이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큰 생각은 없고 그 작은 소확행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작은 소확행. 그러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소확행이 아니라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 행복을 통해서 내가 우주적 넓이로 커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소확행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큰 생각과 이 작은 행복을 연결시키는 욕망이랄지 용기가 없으면은 그냥 이 작은 행복에만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라카미 하루키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러면 왜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확행, 작은 행복에 그렇게 만족했다? 누가 그랬냐? 무라카미 하루키 정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잘한 행복, 그것이 자기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소확행하는 것은 이 세계를 자기가 뭔가 자기 포부와 꿈으로 살겠다는 의지는 없고 그냥 자본주의의 부스러기나 받아 먹으면서 심리적 만족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삶을 살겠다는 매우 나약한 태도라고 봐요. 그렇다면 교수님, 젊은이들이 교수님이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있고 고독을 즐기고 이런 기본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태도, 어떠한 평소 수련을 해야 되죠? 평소 수련에서 모든 명상, 모든 수련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나를 보는 거.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생이 매우 짧다는 걸 알아야 돼. 인생이 매우 짧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짧다는 걸 알면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만약에 안 나오면은 이 이상의 삶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이상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죽기 전까지 내가 완수해야 될 소명은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되죠. 이런 묻는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창의적이고 싶다. 또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용어를 빌리면은 그건 정신분열이죠. 정신분열.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 이상을 도전하거나 자기 자신 이상을 살다 갈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 이상을 살다 가고 싶은 사람은 우선 제일 출발이 뭐냐? 지금 자기 자신 이상을 욕망해야 돼. 욕망해야 돼. 그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오직 그 사람한테.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자기 자신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목적은 뭐냐? 모든 여정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걷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걷는 길.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걷는다. 그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한테만 질문하는 능력이 허용이 돼요. 근데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죠? 좋은 질문, 나쁜 질문 없어요. 질문은 다 좋아요. 질문은 다 좋아. 옳은 질문, 틀린 질문도 없어요. 질문은 나오기만 하면, 자기한테 자각되기만 하면 그건 100%예요. 100점이에요. 그 요즘 뭐 코로나 시대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른바 젊은이들 보는 예능 프로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젊은이들이 그 TV도 많이 보고 예. 책은 별로 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기자님, 네. 예능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이 예술이죠. 네. 예술이죠. 예술이 더 고급집니까? 예능이 더 고급집니까? 예술이 고급죠. 예술이 더 고급지죠. 예능하고 예술하고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냐? 예술은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해야만 거기서 쾌락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예능은 생각을 안 해야 쾌락을 얻을 수 있어요. 예능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면은 예능으로부터 재미를, 쾌락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건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쾌락이 생기면 예술, 생각을 안 해야 쾌락이 생기면 예능.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술보다는 예능을 쉽게 즐길까요? 그 뭐냐면은 생각하기 싫어해서 그럽니다. 그럼 왜 생각하기 싫으냐? 생각하는 것은 힘이 들거든요. 생각하는 힘이 돼. 그러니까 힘이 드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생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멍 때리는 게 빠지고 그랬었습니까? 그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근데 그 멍 때리는 거는 그 생각을 안 한다기보다도 저는 그것도 의식을 핸들하는, 의식을 다루는 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지쳐서 그것을 좀 텅 비우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순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계속 멍 때리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멍 때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우는 행동이죠. 그렇죠. 비우는 행동이죠. 비우는 거는 채우기 위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인위적 그것은 인위적 의식 활동이죠. 그거는. 네네. 그건 저는 생각에 가깝다고 봐요. 그런 활동은. 그 이제 뭐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 중에 예. 지금 나이 든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의 이런 의식의 차이, 흔히 말하는 꼰대 뭐 이런 갈등이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꼰대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굳이 젊은 사람들일 필요 없지만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이와 꼰대 사이 갈등이 있으면은 저는 꼰대들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문명적 어떤 확신, 이것을 계속 고집하면 꼰대고, 고집하지 않으면은 꼰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문명에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을 들이는 것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수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저는 지적 부지런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싫어서 지적 게으름에 빠지면 자기는 점점 굳어가고 자기는 점점 깡통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못하겠다. 힘들기 때문에 하기 싫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이상을 꿈꾸지 않는 거죠. 교수님은 꼰대 아닙니까? 꼰대입니까? 꼰대 아닙니까? 변하는 기술에 잘 익숙해집니까? 저는 내가 나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새로운 문명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죠. 스마트폰이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뭐 약정 기간이 아직 안 끝났더라도 사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 강의 많이 하시죠? 강의를 많이 했었죠. 예. PDF 직접 만드십니까? 저는 PDF를 안 만듭니다. PDF를 없이 강의를 해요. 왜 그렇죠? 저는 내 강의 스타일은 나는 PDF 없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만드는 법을 아주 자유자재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네. 우리 저 서강대학 있을 때 학교에서 다 교육시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들 줄은 아는데 저는 강의할 때 PDF 파일을 안 쓰는 것이 교육적으로는 더 효과가 있다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그런 인식이 꼰대 인식 아닙니까? 꼰대 인식이 아니고 매우 엄밀한 과학적 검증을 스스로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꼰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도 다이어리를 쓰고 좋은 파카, 좋은 만년필로 일과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꼰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을 쓰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네네. 저도 만년필 좋아하거든요. 저는 만년필의 그 촉감이 좋아서 만년필은 저를 계속 써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꼰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만년필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 만년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쓰는지 안 쓰는지. 예. 그럼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만년필 쓰는 나이 드신 분들은 꼰대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까지를 꼰대라고 하면은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년필 좋아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인간이 책을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책을 읽는 거는 저는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이라고 생각해요. 독서는 수련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부단히 탐욕스러울 정도로 지식욕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장치가 지식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도구 중에 지식 이상의 힘을 행사하는 도구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게 엄청난 도구거든요. 그런데 이 도구들에 빠져 있기만 한달지 그러면은 도구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잖아요. 도구를 자유자재로 쓰는 힘을 우리가 보통 일상 용어로 내공이라고 하죠. 내공이 없는 지식은 답답하고 지식이 없는 내공은 경박해요. 그러니까 지식과 내공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도 증가시켜주고 내공도 증가시켜주는 거는 동시에 이것을 증가시켜주는 일은 지금까지 있는 일 중에서는 독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 시작했다가 끝까지 못 읽은 책은 그 몇 권인가. 읽으려고 샀다가 안 읽은 책은 또 그 몇 권인가.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 어려움을 계속 해내가면서 인간은 내공이 커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는 방법이 있고, 예. 교수님이 유튜브에 올린 그 수많은 강의를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지식을 수용한다는 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내공을 증가시킨다는 면에서는 나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사람들은 사실 책 읽는 게 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보면 이제 이 듣는 것도 예. 많이 하고. 예. 근데 그건 과연 지식을 습득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예. 수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예. 직접 책을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기자님 운동 하시잖아요. 네. 예, 운동 하시잖아요. 운동은 하려고 마음먹기만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더 나아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면 인간은 1cm도 성장할 수 없어요.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시간이 만약 30분이 있는데 예. 공부를 할 것이냐 운동할 것이냐. 예. 교수님은 운동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운동을 할 선택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까? 예, 좀더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저는 운동을 하는지.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운동하면은 인간이 완성돼 가는데 속도가 늦어요. 운동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완성되는데 속도가 더 빨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부든 이 세계에서 모든 것은 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느끼는데 집중돼야 돼요. 그런데 공부는 제3자의 어떤 것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동은 아무도 없어.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거.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전면적인 활동이에요. 운동이.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 지식을 증가시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지식을 행사하는 지력이거든요. 우리는 지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력은 무엇으로 증가되느냐? 지식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지력이 커지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방식이 지력을 훨씬 더 빨리 키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지식, 지력이라는 것이 신경세포와 관련되잖아요. 운동을 하면은 이 신경세포가 잘 자라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신경세포 자라는 속도가 운동이 훨씬 빨라요. 그럼 선생님 같이 철학 교수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운동 많이 하십니까? 저는 운동을 많이 하죠. 많이 하려고 노력하죠. 네, 주로 어떤 운동을 하셨죠? 운동 저는 어려서는 뭐 좀 이렇게 뭐 태권도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는 다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계속 도장을 다닌달지. 예. 그다음에 꾸준히 산을 오른달지. 그다음에 아침에 샤워하기 전에는 꼭 푸시업을 한달지. 뭐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명상과 스트레칭을 겸한달지.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죠. 예. 그 좀 현실적인 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른바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죠. 뭐 교수님 말씀 따르면 이제 건국을 했고 또 산업화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화를 했습니다. 현 정부나 혹은 현 지식인들이 가져야 될 그 다음의 아젠다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 다음의 아젠다가 뭐 다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민주화 다음에 가져야 될 아젠다 중에서 제일 좋은 아젠다는 선진국 내지는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민주화 다음에 그러니까 민주화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은 삶과 더 높은 세상을 욕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을 재평가하거나 이미 있는 것을
다시 이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이미 있는 것 이상을 꿈꾸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 얘기는 발명을 안 하는 삶이라고 봐도 됩니까? 발명을 안 하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삶이라고 봐요. 생각을 하지 않는 삶. 생각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무기로 하기 때문에 항상 미래적이에요. 미래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지금 최근에 한 20년 정도를 있었던 것을 재평가하거나 있었던 것을 다시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느냐? 미래를 꿈꾸는 역량 이것이 배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질문하는 역량이 배양되지 않기 때문에 대답은 멈추는 거거든요. 질문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질문 없는 사회였다. 그 말은 건너가는 힘을 기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대답만 했다. 그 말은 멈추는 것을 차라리 선으로 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화 다음에 아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물론 선도국가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미 있는 것 다음을 꿈꾸는, 이미 있는 것 다음을 욕망하는 그런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선도국가를 말하든 선진국을 말하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유교 배경에서 예. 이른바 안빈낙도 뭐 이런 예, 거를 더불어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안빈낙도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안빈낙도에서 안빈만 읽고 낙도는 안 읽어요. 네. 안빈은 그냥 가난을 즐기면서 그냥 심리적으로 푹 퍼져 있는 거, 편안한 거, 이걸 안빈낙도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서 뭐냐면은 락도가 핵심은 락도. 도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사유해서 가진 가장 높은 거예요. 인간이 가야 될 길? 그렇죠. 인간이 가야 될 가장 높은 길이 도예요. 네네. 가장 높은 길이 도요. 그럼 뭐냐면은 안비는 뭐냐면은 가난하더라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는 태도예요. 높은 거. 가능해요, 그게? 그게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더라도 민주와 자유를 꿈꾼다 할지. 가난하더라도 고독을 자초한다 할지. 그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안빈낙도를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그냥 가난 속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것, 이것을 안빈낙도라고 생각해 버리는데 당신이 아무리 가난 속에 있어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가장 높은 것을 즐긴다. 가장 높은 걸 추구한다. 그걸 우리가 안빈낙도로 해야죠. 교수님 최근에 5.18 관련된 시를 써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어떤 의미로 쓰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자유로운 삶으로 진화해야 된다. 진화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역사를 특별법으로 묶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와 자유의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는 없어요. 표현의 자유 없는 자유는 없어요.
그래도 그 예를 들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이른바 군부 세력이나 당시 뭐 전두환 씨 이런 분들이 표현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표현의 자유입니까? 자유로 받아들여야죠. 공분하는 것을 그것이 공분하는 그 발언이나 말들이 허위거나 과장됐거나 하는 거는 현행법으로 다 처벌이 가능해요. 그래서 허용하자는 게 아니죠. 허용하자는 거죠. 허용하자는 게 아니고 역사를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역사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자고 얼마나 투쟁을 했어요. 왜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자고 했습니까? 국정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거고, 검정은 역사 해석을 자유롭게 놔두자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정신은 어디 갔어요? 역사 해석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까? 6.25를 북침이라고 그러고,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것이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른다. 그래, 그러면 놔둬라.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특정한 관점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표현에 더 민주적이고 더 자유로운 태도로 그것을 제압하면서 가야지. 그것을 가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 정신이 왜 5.18 역사 왜곡 특별법에는 적용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좀 불편하십니까? 저는 불편하다기보다도 저는 나의 심리적인 불편함 이런 것은 저한테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심리적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고 또 수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는 공동체는 진화하는데 그 진화의 방향은 뭐냐? 진화의 방향은 더 민주적인 사회, 더 자유로운 사회. 그렇죠. 그런데 리더십이나 정치 권력이나 국가 권력이 민주화, 자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그 장자 전문가시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석사, 박사 논문을 장자. 장자라는 인물은 참 재미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장자가 살던 시대는 한 30년 전인가요? 아닙니다. 한 2200년, 2300년 전. 그렇다면은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사회 환경, 정치 환경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장자가 했던 말, 그 시대의 장자가 했던 생각을 배우고 따라야 되는 이유는 뭐죠? 배우고 따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따를 필요 없습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장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장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장자의 사상을 이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장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장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장자의 컨텐츠를 따라가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장자가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장자가 사용한 사유의 활동성, 사유의 높이,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걸 배워서 지금 이 장자는 장자 시대, 자기가 살던 그 시대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를 읽어가지고 그 시대에서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 구조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시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봐서 지금 내가 우리 시대를 보고 나를 봐서 그럼 여기서 내가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하고 그것을 그 구조를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점이
뭐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장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독립적 주체예요. 독립적 주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래서 장자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 그걸 진아라고 그러죠. 참된 나. 참된 나를 발견해야만 하는 이유와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거기서 오상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너는 너를 죽여라. 너는 너를 죽여라. 너는 너한테 익숙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덕지 달라붙어 있는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진짜 너를 살려내라. 이 진짜 너는 우주의 운행과 우주의 의미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너는 우주적인 넓이와 우주적인 높이의 자유로운 인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자의 매력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견한 진짜 나. 진짜 나. 이 진짜 나는 우주적인 나다. 우주의 나다. 이것은 나한테서 우주적인 자아가 구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믿게 만든 책이에요. 장자. 그래서 장자가 저한테는 중요하죠. 뭐 하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자 수많은 재미난 얘기 중에 부인이 죽었을 때 부치고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그건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거를 배워야 되죠? 내가 서양에 가서 어떤 분이 이 똑같은 질문을 하길래 내가 농담을 하고 나서 엄청 후회했어요. 그래서 그건 부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좀 이렇게 후회가 되는데 그 북치고 이렇게 그 항아리 이렇게 부인이 죽으니까 항아리를 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분명히 말해요. 나라고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장자가 기뻐했다는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 슬프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 부인은 원래 자신을 회복했다. 원래의 자기를 회복했다. 그 얘기는 원래 자기로 돌아갔다. 원래 자기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축하할 일이 아니냐. 축하할 일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 노래를 한 거지. 슬프지 않아서 노래를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지만 상징적인 사건이죠. 예,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철학자가 다루는 사건이에요. 가장 수준 높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일을 다루는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단계에서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철학자가 다루는 방식이 뭐냐? 철학자는 장자는 이 우주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우연적인 계기로 누구는 새가 되고 어떤 것은 새가 되고 어떤 것은 뭐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이고 어떤 것은 작은 사람이 될 뿐이다. 우연적 계기다.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기들의 연합이다. 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모이면 태어난다고 하는 거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다.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이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이 운동이다. 그런데 지금 내 부인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이 운동을 구현하고 있다. 구현하고 있다. 이건 인식적으로 이것은 우주적 사건이다. 이거는 사건이다. 그럼 사람이 죽는 거를 하나도 슬퍼할 이유는 없다고 봐도 됩니까?
죽는 거를 슬퍼할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없죠. 네. 왜? 장자에 의하면 죽고 사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니까. 하나의 프로세스니까. 교수님도 뭐 죽음에 대해서는 뭐 초연합니까? 저는 아직 초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많이 초연해졌어요. 네.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두 가지. 예. 거의 1시간 됐습니다. 예.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 뭐 이른바 인류성 여러 가지 질병이 인류를 많이 바꿨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뀔까요? 저는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을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워낙 이 익숙한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새로 준비된 기술들을 적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적용시키는 일이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 그 다음에 하나는 팬데믹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정도의 팬데믹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이미 준비된 것들을 강제로 적용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문명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행사할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에 비해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여태까지 이제 교수도 하셨고, 이제 함양에 가서 함평에 가서 호접몽가 하셨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원칙, 뭐 문제의식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의 원칙이나 문제의식 같은 것이 선명하게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나의 비밀스러운 각성은 그는 금방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짧다. 그래서 이 인생이 짧다, 금방 죽는다는 각성을 저는 좀 아주 철저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나를 확인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항상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 방식대로 계속 흘러오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되어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일은 과감히 버렸고, 내가 되어 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은 또 과감히 선택했죠. 그것이 저의 어떤 변화의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분으로 이때의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한 두 가지만 좀 숙제. 저는 젊은이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충고를 하기 싫어하고 또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젊은이들이 뭐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생각은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저는 젊은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짧은 인생을 자기를 향해서 걸어가려면은 일단 황당무계해야 돼요. 황당무계해야 돼요. 저는 이 말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화두,
내지는 어떤 그 얘기거리, 생각거리로만 남기고 싶어요. 인간은, 특히 젊은이는 황당무계해야 된다. 자잘하면 안 되고 크고 굵어야 된다. 그냥 그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